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에 있을 시장과 경제에 영향이 있을 큰 힌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FTX가 몰락하고 나서 루나 사태에 따라서 루나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게리 겐슬러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요번에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장하는 Proof of Reserve라는 컨셉을 도입하면 우리들의 투명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되며 고객 자산은 별도로 분리할 것, 실질적인 준비금을 준수해야 될 것,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커다란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게리 겐슬러가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은, 과연 규제가 들어간 암호화폐 자산은 이제 레버리지가 줄어들고 거래소들의 이제 브레드 앤 버러라고 하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피만 받아가면서 값어치가 떨어질 것인가, 혹은 규제된 자산에 보다 더 많은 돈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어 값어치가 오를 것인가, 또 혹은 결국에는 이렇게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는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탈중앙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염려하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CBDC의 발행에 관해서 넬리 리앙 미국 재무부 차관이 얘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연준이 CBDC를 2023년 안에 시장에 소개시키고 싶어 한다는 발언을 사실 저번 달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CBDC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제 연준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긴 해요. 연준은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의회의 풀 서포트를 받고 싶어 한다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적절히 법안이 들어가야지 은행의 역할을 까먹지 않고 CBDC가 자신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들이 많이들 저금을,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이런 은행의 역할을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달러로 옮겨감으로써 사실상 자신들의 현금을 그쪽으로 옮기는, 연준 쪽으로 돈을 옮기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연준 안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다고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던 반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조금 더 디지털 코인 자체가, 디지털 달러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거가 사실 한 30분 전에 뜬 속보인데요. 제가 사실 저번 영상에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타이를 42라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타이를 42라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발언을 했던 행정명령인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 합법 망명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추방할 수 있게 만드는 미국에 권한을 주는 법안이었는데요. 이게 원래 법안이 이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약 30분 전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타이틀 42라는 것은 결국 불법 이민자들을, 혹은 망명 신청자들을 모두들 쫓아내면서 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는 방식의 법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타이틀 42라는 법안이 끝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오늘 약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연장 신청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원래 대법원이 구성원이 9명인데, 여기서 사실 공화당 쪽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공화당 쪽 인원이
6명, 민주당 쪽 인원이 3명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조금 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 타이틀 42 법안에 대한 연장을 받아들여주면서 사실상 3월 이후에나 돼서 아마 이 타이틀 42 법안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시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면서 사실상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나 저임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불법 이민과 합법 망명자들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이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내년에 파월이 아예 대놓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서비스를 제외하고 주거비라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가장 커다랗게 높게 이끌고 있는 범위인데 사실상 이 주거비가 시장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약 7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는 연준의 주거비 조사 방법이 사실상 내년 초중반이 지나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라는 파월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아마 코어 인플레이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아마 꺾일 거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파월 자체도 주거비가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범은 서비스라고 한 만큼 이 서비스만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빠르게 꺾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일부에서 다뤄주셨지만 중국의 코로나 웨이브 이후 리오프닝과 복귀라는 부분이 사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어제 다뤄드리면서 테슬라에 관한 부분도 다뤄드렸지만 일단 중국이 지금 당장 코로나 웨이브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이 사실상 뭐 아예 이제는 뭐 격리를 없앤다는 발언이 1월 8일부터 예상이 돼 있는 만큼 아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도 오늘도 오일 가격이 상승했죠. 오일 가격이 아마 중국이 계속 리오프닝으로 움직이면서 오일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제조업 관련해서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물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원래 대부분 오기가 마련인데 하지만 중국의 값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제조 관련된 물품들은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오일 가격과 물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제조를 조금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라간 거라서 반대로 이번에는 오일 가격은 상승하지만 제조 관련 물품들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당장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 부동산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당장 코로나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거나 전기차 관련이나 환경주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이실 텐데 7,500불 전기차 세금 관련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일단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개인 연봉이 15만 불 이하, 가족 연봉이 30만 불 이하, MSRP 한마디로 제조사에서 파는 가격 자체가 전기차가 세단이면 5만 5천 불 이하여야 되고요. SUV 밴 같은 경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8만 불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북미에서 만들어져야 되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료가 2023년에 50%에서 2029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원료가 그만큼을 차지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주요 미네랄 원료가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10%씩 1년씩 순차적으로 북미에서 만드는 프로세스되는 미네랄 원료가 저만큼을 차지할 것을 포함시켰는데 재미난 건 이 둘 중 배터리 원료나 미네랄 원료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3,000불 언저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건데 사실상 예전에 바로 이 배터리 법안이 나오자마자 사인됐을 때보다 많이 완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회사가 자동차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꼭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EIA 리포트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천연가스에 관한 소식은 사실상 1월부터는 가격 하락을 많이들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수가 포함되는 게 결국 수출 터미널이 내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에 관해서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는 것. 특히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사실상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으므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EIA 리포트를 말씀드리면서 시추하는 구멍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번 해보다 2023년 한 해보다는 내후년에 2024년부터 커다란 생산량 증가를 예측함으로써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이나 오일 가격 관련해서 상방 압박이 조금 더 강하다는 표현을 2024년 3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방 압박을 조금 더 커다랗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지만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결국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당장 2022년 지표만 봤을 때는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를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여러 현재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조업 관련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섹터에서 대부분의 섹터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지금 당장 생산량도 줄어들고 회사 자체 비즈니스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들고 그리고 도매업자들이 소매업자들한테 파는 내용, 소매업자들이 주문하는 내용 자체도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커다랗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들의 어닝이나 가이던스들도 지금 당장 본다면 예전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커다란 성장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만큼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반대로 소프트 랜딩을 가르치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동 지표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에 타이틀 42라는 법안이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노동 지표들은 당분간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지표들은 소프트 랜딩을 가르치고 있으며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온 지표들 기준으로 봤을 땐 소프트 랜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2023년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